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커머스와 콘텐츠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소카가 네이버의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버 X를 활용한 카쉐어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탑승 인원과 장소 등 인공지능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대여 가능한 차량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유통기업들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지사를 개소했습니다. 주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중앙아시아 진출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커머스와 콘텐츠 부문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매출 10조 원을 넘보고 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3분기 매출액 2조 4,453억 원, 영업이익 3,80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9%, 영업이익은 15.1% 각각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53.8% 증가한 3,562억 원입니다. 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서치 플랫폼 8,985억 원, 커머스 6,474억 원, 핀테크 3,408억 원, 콘텐츠 4,349억 원, 클라우드 1,2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서치 플랫폼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3% 매출이 증가하며 전 세계 광고 플랫폼 중 유일하게 최근 1년간 매분기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올 3분기 실적을 이끈 사업은 커머스 부문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습니다. 북미 최대 개인 간 패션 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 효과를 제외해도 같은 기간 14.7% 성장하며 국내 커머스 시장의 평균 성장을 웃도는 실적을 거둔 겁니다. 포시마크는 원피 광고의 성장이 지속되고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인 포시쇼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내년 광고와 더불어 중요한 매출 성장 요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핀테크는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22.5% 늘며 성장했고 콘텐츠도 웹툰 IP 영상화 작품 흥행 등으로 거래액이 늘어나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1,2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매출 향상이 기대됩니다. 올해 네이버는 매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만큼 올해 매출 10조 클럽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소카가 네이버의 초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를 활용한 카쉐어링 추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간단한 대화를 통해 차량 추천에서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얼마나 편리한지 김효진 기자가 써봤습니다. 네이버의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버 X에 여행지에서 탈 렌터카 추천을 요청합니다. 탑승 인원과 장소를 입력하니 현재 소카를 통해 대여 가능한 차량 기종과 가격, 대여 장소를 추천해줍니다. 하단에 링크를 누르니 소카 앱의 예약 페이지로 연결돼 차량을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소카가 네이버와 함께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기반 카쉐어링 추천 서비스입니다. 클로버 X의 일정과 이용 목적, 장소 등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면 AI가 대화 내용을 파악해 고객에게 맞는 차종과 차량 대여 장소, 가격 등을 추천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에 필요한 답변과 옵션을 빠르게 제공해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필요한 차를 찾고 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카쉐어링 예약이 크게 늘어나고 매출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를 분석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카와 네이버의 협업은 소카가 자체 앱 외에서 카시어링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소카는 네이버 예약 연동 등 자체 앱 외에서 제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이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침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등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택하면서도 내부 출신을 중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내용 산업위부 이호준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호준 기자님. 네, 우선 어제 현대백화점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현대백화점이 2년 만에 인적 쇄신을 택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년간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가 없었는데요. 이번 인사를 통해 백화점, 홈쇼핑, 현대 LNC 등 주요 3개 계열사의 수장이 내부 출신 인물들로 교체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에 사장 1명, 부사장 1명을 포함해 승진 17명, 전보 23명 등 총 40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우선 현대백화점 대표는 정지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됩니다. 정 사장은 지난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해 같은 회사에서 32년간 근무한 정통 현대백화점맨입니다. 이에 따라 정지선, 김영종, 장호진으로 구성됐던 현대백화점의 기존 3인 대표 체제는 정지선 회장과 정지영 사장, 2인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김영종 대표는 내년 3월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호진 대표는 지주사인 현대GF홀딩스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현대홈쇼핑도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현대홈쇼핑은 올 상반기 매출이 2.3%, 영업이익이 58.4% 감소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새로운 대표이사로는 한광영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한 부사장은 지난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해 현대홈쇼핑 H몰 사업부장, 생활사업부장을 거쳐 올해 현대홈쇼핑 영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자재 기업인 현대 LNC 대표로는 정백재 전무가 내정됐습니다. 정 전무는 1996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해 현대 LNC 경영전략본부장 상무를 거친 재무통입니다. 새로 내정된 현대백화점 그룹의 대표들은 모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쭉 근무해온 정통 현대맨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기 임원 인사의 핵심 키워드가 안정기조 속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 추구라며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내실을 꾀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서 신세계 역시 예년보다 좀 빠른 정기 임원 인사를 좀 단행했고 그리고 대표의 40%를 교체하는 좀 파격적인 인사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신세계 인사에서도 이 현대백화점과 좀 비슷한 기조가 드러난 걸까요? 네, 신세계 역시 내부 출신 인사를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통상 10월에 진행하던 정기 임원 인사를 9월로 앞당겨 진행하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대표를 비롯한 대표의 40%를 교체하는 파격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강희석 이마트 쓱닷컴 대표의 퇴진이었습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순혈주의 타파를 외치며 등용한 외부 인사로 정용진의 남자로 불리며 정 부회장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석이 된 이마트 대표에는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였던 한채양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한 대표는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 오프라인 유통 통합 사업군을 통합해서 경영하게 됩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발탁했던 손영식 신세계 대표 역시 교체됐는데 신세계 대표는 박주영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가 겸직하게 됐습니다. 한 대표와 박 대표는 이명희 회장 직속인 그룹 전략실 출신입니다. 때문에 이번 신세계 인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이명희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 대표는 1985년 신세계에 입사해 38년간 근무했으며 한 대표는 지난 2001년 신세계그룹 과장으로 입사해 2019년부터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 롯데그룹의 지금 임원 인사들도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롯데그룹 역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롯데백화점 정준호 대표 등 외부 인사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상현 대표와 정준호 대표는 통상적으로 유통부문에 있어 내부 인사를 기용하는 기조가 강했던 롯데가 순혈주의 타파를 외치며 중용했던 파격 인사입니다. 김상현 대표는 홈플러스, 정준호 대표는 신세계 출신으로 외부 인사가 롯데의 유통사업군을 통과한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업계에선 롯데쇼핑의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은 올해 지난 2010년부터 13년간 재계순위 5위를 유지하다 6위로 밀려났습니다. 롯데쇼핑 역시 상반기 영업적자 41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의 유통부문 대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 회장은 지난 9월 베트남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오픈식에서 신상무를 언급하며 유통부문 경영을 맡겨볼 생각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올해 유통업계 임원 인사에 대해 이호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우건설이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 초 10년 만에 리비아 시장 재진출에 성공하는 등 3분기까지 2조 4천억 규모의 해외 수주를 달성했는데요. 이번엔 투르크메니스탄에 지사를 열고 중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지사를 열고 중앙아시아 지역 건설 수주에 나섰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아바트에 마련된 지사는 대우건설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지사 개소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바이무랏 암나 맘메도브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정원주 회장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대우건설은 현재 수주를 추진 중인 비료 플랜트 공사 2건에 대한 계약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 회장은 지난 5월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통해 하메도프 대통령과 베르디 무하메도프 국가 최고자 겸 인민사회의장을 연달아 예방하는 등 대우건설의 영업맨 역할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플랜트 2건의 계약 규모를 약 3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내 계약 체결이 마무리된다면 대우건설은 올해 연간 해외 수주 목표치의 200%를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대우건설의 3분기 누적 해외 수주액은 2조 4,061억 원으로 이미 연간 목표치에 133.7%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신시장을 개척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주 추진 중인 비료공장 프로젝트도 계약까지 잘 성사시켜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분기 리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수주전에서 추가적인 성공이 이어질 경우 대우건설의 올해 누적 해외 수주액은 5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산타페가 월간 판매량 8,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산타페 5세대 완전 변경 모델 듀얼 뉴 산타페는 지난달 총 8,331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타페 월간 판매량이 8,000대를 넘어선 건 2019년 6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중형 SUV 시장 기존 최강자인 기아 소렌토는 8,777대 팔리며 10월 베스트셀링 모델 1위에 올랐습니다. 산타페와 소렌토가 판매량에서 엎치락뒤치락하던 이강 구도가 3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쿠팡이 대만의 두 번째 대형 풀필먼트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북서부 타오위안시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한 자동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대만 현지 물류센터 확장은 쿠팡에 입점한 12,000여 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 풀필먼트 오픈 행사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만 시장에서 성공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무역 증대를 통해 아시아의 이웃 국가를 연결하는 것이라며 첫 해외 진출국인 대만 시장 안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토큰증권, 이른바 STO는 일찌감치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낙점됐었죠. 2030년까지 300조 원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블록체인 관련 산관학 리더들이 모여 시장을 예측해보는 토론회 장이 열렸습니다.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토큰 증권 등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블록체인 포럼과 IP샵 킨텍스는 오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23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 STO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상자산도 제도권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의 토큰 증권이 전자증권의 제도 틀 안에서 들어오게 되는 이와 같은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금융권에선 관련 사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토큰 증권의 개념부터 조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권형 토큰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는 미국은 증권형 토큰 개념을 판례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의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용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조치 의견서 제도는 법률이 특정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애매할 경우 정부기관에 사전 문의해 적법 여부를 판단받아 법적 불안정성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강 변호사는 또 발행 규모나 투자 한도가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유연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큰 증권 시대가 본격화되면 나타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도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시기였다면 토큰 증권 시대에는 기업의 개별 프로젝트, 심지어 특정 아이돌 그룹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형적 권리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는 앞으로 해소돼야 하는 숙제로 봤습니다. 자산 토큰 시장 규모는 지금으로부터 7년 뒤 약 367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이 시장에 뛰어들 거란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토큰화된 생태계, 이른바 웹 3.0 시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과 제도를 먼저 정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글로벌 워치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며 이를 끄는 스위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 브래칠리 파크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 머스크는 정상회의가 끝난 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대담을 이어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AI가 있는 미래는 보편적 고소득이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며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는가가 미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넥 총리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과 빅테크 기업인 등 100여 명이 모여 첨단 AI의 기술적 위험에 관해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여성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병원 치료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하마디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이란 교정당국이 모하마디의 병원 치료를 막고 있다며 모하마디가 위중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모하마디의 딸이 옥중에 있는 엄마를 대신해 수상소감을 전했는데요. 모하마디는 옥중 편지를 통해 이슬람 국가는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히잡을 강요한다며 노벨 평화상 수상이 전 세계 시위에 힘을 실어주는 전환점이 됐다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수감 도중에도 교도소 내에서 히잡을 태우며 저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당국은 모하마디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뒤 노벨위원회가 인권 문제에 개입하고 정치화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스파이더맨 1000여 명이 모여서 세계 기네스 신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친숙하고 인간적인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 신의 한복판에 1000명이 넘는 스파이더맨이 나타났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되기 위한 필수품 쫄쫄이복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어린아이까지 복면을 쓰고 완벽한 거미 영웅으로의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에서도 600여 명이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모인 바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인플루언서의 주도로 기록을 새로 써보자며 스파이더맨 집회가 마련된 겁니다. 이날 모인 스파이더맨들로 기네스북 신기록 인증이 추진됩니다. 차 안에 갇힌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과 행인 수십 명이 모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근처 주차된 차 위로 경찰과 긴급구조대가 모였습니다. 러시안블루 고양이답게 살짝 경계하는 눈치를 보이다가 이내 어서 구해주기만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구조대는 고심 끝에 긴 철사를 이용해서 차 문을 여는 데 성공합니다. 끝까지 도도한 표정의 고양이. 이 고양이는 주인이 정신과 시설로 옮겨지면서 차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행히 경찰관이 당분간 고양이를 돌봐줄 예정입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 한때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대 20mm, 남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는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해 한낮엔 22도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휴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4도, 세종 15도로 시작해 한낮엔 서울 22도, 세종 20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강릉 아침 기온 1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6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16도, 한낮엔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비가 그친 이후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